넌 거머리야. 기생충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들러붙어 있잖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던 날 나는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선언을 했고 이건 진짜 이야기이며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시작되었고 그날의 공기와 빛,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어떤 결심이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데 며느리 윤세라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선을 긋고 모욕을 던졌고 나는 그들의 운영을 조용히 지켜보던 자리를 끝내 접고 내가 맡겨두었던 사업을 되찾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그녀는 내가 사라지길 바랐지만 나는 그들의 수입까지 함께 데려오겠다고 마음속에서 더 단단히 다짐했다. 남편 고 박성우와 맨손으로 첫 진열대를 세우고 페인트 냄새가 마르기도 전에 계산대를 닦아 올리던 그 가게의 아침은 여느 화요일처럼 느렸고 앞유리로 옅은 빛이 미끄러져 들어왔고 골판지와 세제 냄새가 공기 속에 박혀 있었으며 나는 정이라기보다 습관에 밀려 유산지에 가지런히 싼 약과를 들고 문을 밀고 들어갔고 매대 뒤쪽 카운터에선 아들 박재훈과 윤세라가 서류철을 사이에 두고 났고 빠른 숨으로 옥신각신하다가 윤세라가 파일을 꺼내려 몸을 돌리는 찰나를 기다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얘야, 서한유통에서 온 이 청구서 금액이 2배로 적혀 있더라. 착오 같으니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렴. 그 순간 윤세라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파일을 쾅 닫고 몸을 획 돌렸고 그 격앙은 내가 문서에서만 읽어오던 종류의 분노처럼 거칠었으며 앞 계산대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높였다. 어머나, 이제 청구서까지 의심하세요. 재우는 어깨를 살짝 떨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고 나는 약과를 든 손을 내리지 못한 채 조심스레 말을 잇다 끊겼고 그녀는 경고음처럼 목소리를 끌어올리며 이를 악문 기세로 밀어붙였다. 이 가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요? 불 켜지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내는지 알아요? 직원들 월급은요? 물류 들어오는 건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말을 삼켰고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 걸음 더 다가와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고 내 마음의 가장 연한 곳을 겨냥하듯 뱉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산이 요즘 경제에서 대단한 의미라도 된다고요? 그 체면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지쳐가며 맞춰왔는지 아세요? 1983년에 전국 팔던 기억으로 2024년에 사업을 안다고요? 소리가 스르르 꺼지듯 매장 안은 한 겹 더 어두워졌고 재우는 바닥만 보았고 계산대의 키보드 소리도 멎었고 내 손의 약과는 알 수 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윤세라는 아직 끝내지 않았고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내려놓듯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여긴 자선이 아니에요. 윤영숙, 우린 약과랑 의견 필요 없어요. 이제 소유자도 아니잖아요. 거머리예요. 기생충이라고요. 정작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붙어서 빨아먹는. 그 거머리라는 단어가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내 귀 안쪽에서 짧게 폭발했고 그녀는 속이 시원하다는 듯 승리한 표정으로 웃었으며 마지막 일격도 놓치지 않았다. 자꾸 냄새나는 그 부엌으로 돌아가세요. 진짜 사람들은 일하게. 젊은 직원 하나가 킬킬 웃음소리를 새듯 흘렸다가 곧바로 고개를 숙였고 다른 모두는 석고상처럼 굳어 서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재훈도 말하지 않았고 아니 특히 재훈은 더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만 몇 번 깜박였고 무엇이 더 아픈지 모욕의 따끔함인지 아니면 누구 하나 나를 말로라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인지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한 채 아들을 보았으나 그는 바닥만 보았고 나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몸을 돌려 내가 맨손으로 짜올렸던 진열대를 지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붙여주곤 했던 계산대를 지나고 자랑처럼 닦아 광을 내던 이달의 직원 액자들을 지나 문을 나왔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약과에 고맙다 말하는 이도 없었고 바깥에 햇빛은 납작했고 바람은 내 블라우스를 눌러대며 몸을 더 얇게 만들었고 그제서야 나는 수년 만에 비로소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알았으며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안쪽에서 어떤 것이 조용히 그리고 영구히 자리를 바꾸었고 그들은 내가 추억에 매달린 늙은 여자에 불과하다고 여겼겠지만 그들이 잊은 것 하니 윤세라가 애초에 알아두려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일상을 돌리는 동안에도 공과금과 비용을 결제하는 법인 계좌의 소유가 여전히 내게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법인의 기초 문서에서 지우지 않았고 점포 소유권 등기도 사업자 등록의 원본도 시스템을 여닫는 마스터키도 넘기지 않았으며 그들이 운영하게 두었고 그들이 앞에 서게 공간을 내주었고 나는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결코 빠져나간 적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옷장 안에 밀어 넣어둔 낡은 서류 캐비닛을 꺼내고 레몬오일과 프린터 잉크가 뒤섞인 냄새를 맡으며 금속 레일이 또각거리며 미끄러지는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고 거기 있었다. 결제계좌 서류에 굵고 또렷하게 박힌 내 이름, 세무 서류 위에 내 이름,
법인 등기와 사업자 문서 위에 내 이름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은행이 매달 우편으로 보내오던 거래명세서 사본 뭉치가 나는 그동안 훑어보기만 했고 가끔 오류가 있나 들춰보는 정도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지렛대였고 내가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잊어버렸던 힘이었고 나는 서류를 반드시 접어 새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고요한 집의 창밖을 오래 내다보았으며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고 깨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나를 내보내고 싶어 했고 며느리 윤세라는 내가 맨손으로 진열대를 세우고 밤을 새워 지키며 일군 그 가게의 벽에 대고 거의 비명처럼 그 바람을 새겨 넣었는데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내가 사라지길 원했다면 아직도 공과금을 내고 급여를 집행하는 법인 계좌의 이름이 누구 것인지부터 떠올렸어야 했고 나는 그날 슬퍼서 떠난 게 아니라 더는 참아주는 존재로 머물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떠났으며 마침내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닥을 누가 쌓았는지 정확히 상기시킬 준비가 되었고 싸움으로도 불길로도 아니라 서류와 숫자로 소리 질러도 묻히지 않는 종류의 진실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기초가 금 가는 소리는 언제나 큰 게 아니라 어느 날 조용히 밀려나며 어긋나고 그 위에 올린 모든 게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그런 것을 하룻밤에 세울 수는 없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만 남편 박성우와 나에게 10년이 걸렸으며 처음엔 녹슨 포터 1톤 트럭 한 대와 접이식 탁자 하나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능이 확실하고 정직한 물건을 필요로 한다는 고집스러운 믿음뿐이었고 일주일 만에 나가버리는 전구가 아니라 오래가는 전구와 2번 휘둘렀다고 부러지지 않는 걸레자루 그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기본 자파를 팔았고 그는 공구를 맡고 나는 손님을 맡았으며 주말이면 용인 수원 성남의 재래시장과 벼룩시장에 나가 비가 오든 해가 쨍하든 눈이 내리든 자리를 폈고 나는 한 주말에 표백제를 얼마나 많이 팔면 밑창에 구멍난 신발을 새로 바꿀 수 있을지 농담처럼 계산하곤 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자라서 트럭에서 노점으로 노점에서 전등 하나와 계산대 하나뿐인 단칸 점포로 그리고 2칸, 3칸으로 넓혔고 재훈이 12살이 될 무렵엔 2층짜리 매장과 작은 직원팀을 꾸렸으며 모두가 나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 전에도 웃음소리만으로 박성우를 알아보았다. 우리는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주유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벌었고 결혼 35주년을 며칠 앞둔 어느 아침 그가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게를 이어갔는데 아픈 건 그를 잃은 일뿐 아니라 그가 짠 선반 옆을 매일 지나쳐야 하는 일이었고 뒷방 싱크대에 남겨진 오래된 머그컵과 물류주문서 구석에 배송 기사들을 웃게 하려고 적어두던 그의 짧은 메모들이 눈에 밟혀 당분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그가 원했을 방식대로 가게를 돌렸으며 그 무렵 23살이던 재우는 대학 친구와 둘이서 2해 동안 창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고 가게 일을 도와보겠다고 했을 때 내 가슴은 한번 크게 뛰었으며 마치 원이 닫히는 순간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신발을 신는 장면이 겹쳐 보였고 유산과 계승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고 드디어 누군가가 내가 그를 떠받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짐을 들어 옮길 수 있겠구나 싶었으며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느껴졌고 재우는 손님 응대에 능했고 나는 서툰 엑셀보다 그가 더 빨랐으며 온라인 주문과 디지털 재고 관리에 대한 생각도 내놓았고 내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등을 떠밀어 주었고 그는 가게를 성장시키고 현대화하자고 했고 나는 좋다고 했으며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한 발 물러나 하루하루 출근하던 습관을 끊고 주 단위로 그러다 명절과 결산철에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로 줄였지만 권리를 끝까지 넘기지는 않았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의 대표 이름은 내 것으로 두었고 주거래 계좌의 예금주 역시 나였으며 누구도 그걸 바꾸자고 요청하지 않았고 나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고 은행은 매달 거래 명세서를 내게 보냈고 나는 대체로 훑어보기만 하며 별 문제 없으리라 믿었고 재훈이 매장을 맡고 윤세라가 들어온 뒤엔 입고와 거래처 관리를 도맡았으며 나는 정원 가꾸기와 이른 아침에 고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과 은퇴 후 함께 머물자고 꿈꾸던 작은 집에 마음을 두었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고 시스템의 중심은 여전히 내게 맞춰져 있었으며 그들이 더 이상 눈치채지 못했을 뿐 모든 것은 결국 내 쪽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였고 윤세라의 폭언이 있던 다음 날 밤이 되어서야 나는 보고서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현관장에 몇 달째 손도 대지 않은 서류철을 꺼내 부엌 식탁에 앉아 평소엔 잘 쓰지 않던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 한 장 넘겼는데
처음엔 다 평범해 보였고 물류급여 공과금이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곧 눈에 밟히는 게 있었고 매주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인출 항목이었으며 설명이나 영수증 연결 없이 운영 유동비로만 기재돼 있었고 지난달들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확인하니 목요일마다 어김없었고 때로는 두 건으로 쪼개져 있었고 때로는 한 번에 빠져나갔으며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사라지고 있었고 이어 거래처 명세를 확인하니 들어본 적 없는 업체들로 대금이 흘러가 있었으며 특수물류니 고객 효율화 같은 모호한 품목 설명이 붙어 있었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우리 초기 공급선엔 없던 이름들이라서 더 깊이 파고들어 계좌번호와 지점 코드를 따라 대조했고 금액 흐름을 교차 확인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느꼈고 분노는 아니었다. 아직은. 그러나 그것은 느리고 차갑게 굳어지는 확인이었고 누군가가 가게의 피를 빼내고 있었으며 위에서 살짝 건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맞물린 장부 항목들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허용했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피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핏줄은 권리의식으로부터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고 유사는 존중을 보장하지 않으며 나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숫자들을 오래 바라보며 뒤안길에서 침묵으로 보낸 모든 달의 무게를 견뎌야 했고 윤세라가 손사래로 나를 밀어내던 매번의 순간과 박재훈이 말하지 않던 매번의 순간과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매번의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괜찮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제 나는 증거를 가졌고 부주의가 아니라 절도라는 증거를 손에 넣었고 그들은 과거가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결코 감시를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 위에 지어 올린 모든 것의 지도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으며 나는 경찰로 가지 않았고 아직은 아니었고 은행으로 갔고 아무 지점이 아니라 오래된 그 지점. 녹색 깔개가 깔려 있고 출입문 위 작은 종이 딩동 울리는 국민은행 수지 지점으로 들어섰고 그 건물에 마지막으로 들어섰던 날은 포터 1톤 첫 배송 트럭 대출을 남편 박성우와 함께 보증하러 왔을 때였고 그때 창구에 서 있던 청년은 20살 남짓이었으며 긴장과 보조개로 기억되었고 지금은 그가 이곳을 이끌고 있었고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이병국 지점장, 아직 저한테 50만 원 빚 있으시죠?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깜박이더니 천천히 놀란 웃음을 터뜨렸다. 윤영숙 사장님, 그 목소리는 어디서든 알아봅니다. 그때 100원 터졌다고 비상금고에서 급히 가져가셨잖아요. 그는 눈가에 웃음을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두과자로 갚겠다고 약속했죠. 기억합니다. 간식이랑 공구까지 들고 오셔서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 가림막을 내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고 나는 중복 결제 내역과 운영 유동비로 찍힌 인출 기록들, 대응 입금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펼쳐 보였고 그는 입술을 다문 채 등을 기대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장부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화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겹쳐 쌓았네요. 금융당국 자동경보 임계치에는 걸리지 않게 금액을 쪼갰지만 지나치게 일관적입니다. 그는 몇 가지 조회를 더하더니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동일 상으로 추가된 계좌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르고 주소는 같고 등록은 6달 전에 되었고 연락처 명의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말할 필요가 없었다. 윤세라였다. 그녀는 차명 계좌, 그림자 계좌를 만들었고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 흐름을 빼돌리고 있군요. 매출 일부를 장부 밖에 두거나 입고 단가를 부풀려서요. 승인된 공급선과 맞지 않는 거래명도 보였습니다. 밀양식 세탁해서 감시망 아래로 숨기는 방식이죠. 그는 연민과 차분한 존중이 섞인 눈길로 나를 보며 물었다. 신고할까요? 동결할까요? 아직은요.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엔 손 떼지 않겠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흔적을 지울 테고 세금 계산서도 갈아치우고 이야기도 바꿀 겁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이 목적이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게로가 아니라 장부로 돌아갔고 서한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천안에 등록되어 있다는 대금 흐름을 추적했고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곧장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등록 정보를 찾아보니 사서함 주소와 멈춘 누리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또 다른 청구서는 서광마케팅이라는 곳으로 발행되어 있었고 매장에 온라인 홍보를 대행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우리 가게는 네이버 플레이스조차 변변히 관리하지 않았고 윤세라는 애초에 그런 홍보를 낭비라고 잘라 말해왔으며 그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유령 거래처를 통해 소액을 세탁했고 아는 사람이나 가족을 끼고 돌렸을 가능성이 높았고 박재우는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 했거나 둘 중 하나였으며 나는 모든 것을 출력해 날짜를 붙이고 각결제 흐름의 주석을 달아 한 건 얇지만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엮었고 재고 체계를 짤 때처럼 느리고 치밀하고 반박 불가능하게 쌓아 올렸고 그 과정은 아팠고 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징조를 보고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아팠으며 윤세라가 재훈이 실물을 쥐었다고 확신한 뒤 달라지는 태도를 보았고 직원 안내서를 독수리처럼 훑더니 명절 상여 조항을 지워버리고 가장 나이 많은 직원부터 근무 시간을 깎아내리는 걸 보았고 나는 모두 보았다. 그러나 나는 길을 찾아가게 하겠다며 조용히 물러섰고 침묵이 언제나 친절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방조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며 어느 날 오후 나는 윤세라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고 두 동네쯤 떨어진 조용한 상가 주차장에 멈추는 걸 보았고 낯선 옷가게 앞에 세워두고 들어가 10분쯤 머물다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으며 나는 기다렸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계산대 뒤 여성이 웃으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광 마케팅 거래 장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업체인지 확인만 하려 합니다. 아니면 친구가 돈을 움직일 때 쓰는 이름인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이 이미 말을 했고 그날 밤 나는 현관 방충문에 바람이 밀려드는 소리를 들으며 서류철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고 내 속을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소리칠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필요도 없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이라는 구조물을 끝까지 다 쌓아 올리는 일이었고 윤세라가 지은 건 결국 카드로 쌓은 탑이었으며 나는 그 탑을 흔드는 한 줄기 바람을 찾아냈다. 내가 처음 전화를 건 곳은 세무서가 아니었고 최인경 변호사였는데 예전엔 격주 목요일마다 짙은 남색 바지 정장을 입고 팔에 서류철을 끼고 가게에 들러 프린터 토너와 철제 서류함을 사갔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불필요한 소란 없이 일하는 내 방식을 존중한다고 한번 말해준 적이 있었으며 그땐 동네 로펌의 막내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꾸려 운영하고 있었고 현관 선반에 연락처 카드함에 꽂아 둔 명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최인경 변호사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을 구치소밖에 머물게 하시나요? 잠깐의 정적 뒤에 웃음이 따라왔다. 윤영숙 사장님, 혹시 이번엔 누수 문제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시려고요? 빨리 움직여야 해서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주가 끝나기 전 우리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고 원목 책상 위에 내 서류철을 펼치고 보리차 한 잔을 사이에 두었으며 은행 거래명세와 거래처 흐름 유령 공급선 윤세라의 그림자 계좌까지 모두 훑어보던 그녀가 대표자란에 내 이름이 선명한 공증 서류에 다다르자 미소를 지었고 코너에 몰렸네요. 법정 싸움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지은 걸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는 2시간에 걸쳐 계획을 그려나갔다. 1단계 그림자 계좌 동결. 그녀는 은행 법무 파트의 상호 계정 도용과 모회사 명의 무단 금융활동을 근거로 통지서를 접수했고 지점장 이병국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치했다. 2단계 운전자본 보호. 나는 주거래 법인 계좌에 전액 약 8,900만 원을 인출해 4명의 보호신탁 계좌로 이관했고 이는 깨끗했고 합법적이었으며 회사의 소유가 나에게 있는 이상 내 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했다. 3단계 외부 독립감사 요구. 최 변호사는 메스를 대듯 정확한 문장으로 공문을 작성했고 우리는 내용 증명과 등기우편, 전자우편 그리고 팩스로 동시에 발송했다. 4단계 그림자 거래처 흐름에 얽힌 세무 불일치를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의 통지. 고발이 아니라 모순 지점들을 조용히 짚어보였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경고등을 켜기에 충분했고 화요일 무렵이면 덫은 이미 놓였다. 집으로 돌아와 보리차 한 잔을 따르고 기다렸고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오후 7시 42분 전화가 울렸고 발신 표시에 윤세라 이름이 떴고 2번 울리게 놔둔 뒤 받았으며 그녀는 인사도 없이 날카롭게 외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계좌가 동결됐어요. 납품 대금 결제 못합니다. 뭘 노리시는 거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놀리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그녀가 이를 갈았다. 불법이에요. 우리 돈을 가져갈 순 없어요. 우리 회사예요. 아니 내 회사야. 내가 잠시 빌려 썼을 뿐이야.
이용했고 모욕했고 하지만 소유한 적은 없었지. 정적이 내렸다. 이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우린 이걸 위해 수년을 일했어요. 재우는 인생을 쏟았고요. 당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 망치겠다고요. 나는 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내가 망친 게 아니야. 내가 망친 거지. 나는 커튼을 적겼을 뿐이고 뒤에 연기와 거울뿐이라면 그건 내 몫이야.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릴 상대로 이럴 순 없어요. 이미 스스로에게 그렇게 했잖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냉장고의 낮은 윙 소리와 방충망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더 앉아 있었고 오랜만에 짐이 벗겨졌고 승리감도 잔인함도 아닌 깨끗함이었으며 몇 시간을 솔로 문질러도 완벽해질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내 것이 되었구나 싶은 종류의 깨끗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최인경의 공문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겉면에 흘림체로 두 단어를 썼다. 환원 청구. 그 한 줄로 나는 사업만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침묵으로 바꿔치기 하려 했던 품위를 되찾았고 그녀는 틀렸으며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고 다만 기다렸고 이제 기다림이 끝났을 뿐이었다. 사업이 죽어가는 건 숫자보다 침묵에서 먼저 드러나는데 프린터 소리가 느려지고 탕비실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복도를 지날 때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눈을 피하고 책상 위 사진을 치우고 사탕병을 다시 채우지 않게 되며 목요일엔 계산원 미정이 병가를 냈고 금요일엔 입고 담당 막내가 박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급여 나옵니까? 월세가 임박했습니다. 답은 없었고 거래처 전화가 이어졌고 윤세라의 업무 메일은 갑자기 비활성화되어 반송이 돌아왔고 매장 소개 페이지는 새입고 소식에서 거의 정보 없음에 가까운 상태로 바뀌었으며 이병국 지점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 대출 상환이 미납됐습니다. 우리 통지에도 답이 없네요. 라는 말을 들었고 내가 얼마 남았나요? 라고 묻자 형식상 3일입니다. 라는 답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간이 끝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 온라인 후기는 방향을 틀어 지연 배송과 무리한 응대 미발송 불만이 쌓였고 지역 카페엔 품절로 미뤄둔 청소기 환불을 약속받고도 몇 주째 소식이 없다는 글이 올라왔고 그리고 반품이 쏟아졌다. 상자들이 수치 거부와 반송 도장이 찍힌 채로 매장 앞에 쌓여갔고 그것을 분류할 직원은 없었으며 윤세라는 비용을 아끼겠다며 근무 시간을 잘라냈고 대부분의 시간제 직원들은 아예 발길을 끊었고 월요일이 되자 박재훈이 우리 집 마당 진입로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도 하기 전에 내가 문을 열었고 그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눈은 부어 있었고 어릴 적 무릎을 까지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던 그 눈 그대로였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오래 미뤄두었던 예배당 문턱을 넘듯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와 엄마 라고 시작하다가 말을 멈췄고 입안에서 단어들이 무겁게 끌리다 떨어졌고 나는 기다렸고 우린 끝났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윤세라는 새 공급선을 찾으려 하는데 다 우리랑 거래하려 하지 않아요. 불안정하다고들 해요. 그는 애원하듯 나를 보며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고 물었고 나는 바로 답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 만져 가장자리가 누렇게 다른 서류철을 꺼내 건넸고 그가 펼치자 맨 앞장에는 1991년자 사업자 등록과 등기 서류가 있었고 대표자란에 검은 먹으로 적힌 내 이름 윤영숙 설립자 겸 대표 소유자라는 문구가 또렷했고 그는 오래 들여다보았고 나는 낮게 나는 그걸 바꾼 적이 없어. 너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지. 그냥 가정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으며 그는 목이 메인 채 하지만 우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고 했고 그래 너는 열심히 했지. 다만 내가 짓지 않은 기초 위에서였다는 걸 잊었을 뿐이고 그러고는 윤세라가 그 기초를 갈라지게 내버려 두었지.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그럴 뜻은 아니었어요. 라고 했고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그 사무실에서 내게 던진 말 하나하나의 뜻이 있었어. 너도요. 괜찮아. 너희는 어른이니까. 통제하고 싶었고 실제로 통제했지. 하지만 통제에는 항상 결과가 뒤따라. 라고 말하고 손을 모았다. 뿌리를 모욕하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어. 그는 무언가 해명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떼었다가 닫았고 다시 서류에 잉크를 내려다보았으며 시간이 지워내지 못한 글자들 사이로 비로소 진실이 떠올랐고
잃은 것이 회사만이 아니라 소유한다는 뜻, 그것을 짊어지고 지키고 존중한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1시간 뒤 그는 올 때보다 더 조용히 떠났고 서류철을 가져가지도 않았으며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어깨를 웅크린 채 빈손으로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드는 빛을 바라보았고,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맑았으며, 무너지는 게 늘 부서진 것은 아니라 오래 버티기엔 처음부터 충분히 단단히 지어지지 않았던 것임을 받아들였다. 15년 넘게 누르지 않았던 번호가 한쪽 주소록에 번진 잉크로 남아 있었고, 남편 박성우가 글을 두고, 고집은 단단하고 장사 감각은 오래된 사람. 이라 불렀던 이 가까운 지역에서 생활 잡화점을 운영하며 늘 우리와 경쟁하던 사장. 행사 시즌이면 가격과 공급 계약과 누가 더 좋은 명절 대세일을 하느냐까지 다퉜지만 미워하진 않았던 같은 비포장 길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늙은 군마 같은 존재가 떠올랐고, 윤세라는 그를 구식이라며 가게에서 조명 냄새와 실패 냄새가 난다고 비웃었고 여전히 팩스와 손장부를 쓴다고 조롱했지만 그의 장사는 3번의 불황을 버텼고 요란하진 않아도 언제나 곧았으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전화를 걸었고 2번 울리자 그가 박태수입니다. 라고 받았고, 나는 윤영숙입니다. 라고 말했고, 잠깐의 정적 뒤에 그가 낮게 웃으며 오랜 마수한테서 전화가 오다니 무슨 영광이래요? 라고 했고, 나는 평생 한 번 올 기회를 드리려고요. 라고 미소로 응수했으며, 금요일 우리는 시장통 국밥집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았고, 예전엔 해마다 한 번 그 자리에서 국밥과 쓴 커피 한 잔 앞에 앙금을 묻어두곤 했는데, 그는 늙어 보이긴 했지만 눈빛의 강철은 여전했고 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조건이 좋고 악수가 단단한 사람 본색 그대로였으며, 나는 서류철을 밀어두었고 그 안에는 소유권 일체, 상표권, 공급계약, 양도양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내 사전 서명 표시까지 곁들였으며, 그는 장을 넘기며 눈썹을 올리다가 파시는 겁니까? 라고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고, 네. 라고 내가 답하자, 조건은요? 라고 물었고, 2가지. 라고 했다. 첫째, 내 가족은 어떤 형태로도 채용 자문 용역에 관여시키지 말 것. 박재훈도, 윤세라도, 억지 미소로 찾아오는 조카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상호는 유지하되 문구를 바꿀 것. 뭘로요? 나는 접어둔 쪽지를 내밀었고 그가 또박또박 읽었다. 본래의 신뢰로.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수 적은 사람이 제일 날 선 칼을 들고 있네요. 라고 했고, 나는 칼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서류는 깔끔합니다. 장부는 건전한가요? 라고 물었고, 나는 지금은 일시적 침체지만 뼈대가 단단해요. 재고는 좋고 정직으로 신뢰를 회복하면 단골은 돌아옵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월요일까지 전액 송금하죠. 라고 했으며 실제로 약속을 지켰고, 화요일 오전 최인경 변호사에게서 이전 완료 연락이 왔고, 수요일에는 윤세라가 등기 내용 증명으로 정식 통지를 받았고, 나는 그녀가 부엌 식탁에서 봉투를 찍고 문구를 읽는 장면을 잠깐 상상했으며, 본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상호명에 대한 모든 관리 집행 권한은 소유권 전부 이전으로 박탈되었으며, 금요일 17시까지 점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그 글을 떠올렸고, 그것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었고 직업적 조치였고 그저 마무리였으며, 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려 들지도 엿들으려 하지도 축배를 들지도 않았고, 다만 그 금요일 해가 낮게 기울 무렵 매장에 들렀고, 박태수 사장은 이미 현장판을 들고 빨간색 근무복을 입은 직원 2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선반에는 물건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고, 출입문엔 새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재고 정리로 임시 휴업 손글씨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곧 다시 엽니다. 본래의 신뢰로. 내가 들어서자 박태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곳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계산대 옆 뒤편 벽을 가리켰고, 세명패가 막 걸려 올라가고 있었으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숙 코너. 맨손으로 이곳을 세우고 끝까지 곧게 버틴 일을 위하여. 나는 말이 막혀 그 문구만 오래 바라보았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집게판을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 한 줄이 내 가족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한 예우였고,
손님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라고 낮게 말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목에 걸려 눈을 2번 깜박이고 삼켰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불만 꺼지지 않게 지켜주신 거, 그리고 전부를 태우기 전에 불씨를 넘겨주실 줄 아신 거.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려 나왔고 뒤로 해가 기울어 내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날 밤 현관 앞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손에 쥐기 딱 좋을 만큼만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이다가 문득 깨달았다. 윤세라는 내가 없어지길 바랐고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잔인함으로도 복수로도 아닌 한때 그 매장의 모든 선반을 하나하나 올려 세웠던 그 조용한 손으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원 한 푼까지 세며 사다리를 만든 손을 물지 않는다는 믿음을 여전히 지닌 이에게 열쇠를 건네는 그 손으로 박태수는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른 것을 짓기 시작했다. 더 느리고 더 부드럽고 내 것인 어떤 것. 본질은 그들을 벌주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보존하고 건네주는 일이었고, 피가 아니라 기준에게 고요가 폭탄처럼 왔다. 모든 일이 지나간 뒤 나는 남편과 꿈을 꾸던 그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수지의 녹지 가까운 길모퉁이에 있는 방 2칸과 삐걱대는 마루 벽장 안에 은은한 편백 냄새가 배어있는 집이었고, 언덕을 굽어보는 툇마루와 아침 햇살이 정확히 잡히는 부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평화가 있었다. 아침이면 토마토를 손보고, 낮이면 신문을 읽으며 쉬고, 저녁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야구 중계를 들으며 헌 이불을 기웠고, 한때는 수십 년의 소음과 희생 끝에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삶이 사실 처음부터 내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내가 해야 했던 건 그저 내 몫을 청구하는 일뿐이었다. 박태수가 맡은 가게는 금세 균형을 찾았고, 몸은 보이지 않아도 예전 그 마음이 돌아왔다고 소문이 퍼졌으며, 손님들은 세일이나 요란한 장치가 아니라 요즘 더 귀해진 무언가를 찾아 돌아왔고, 예전 내가 운영하던 때의 공기가 난다며 웃었고, 그 말은 어떤 수익률보다 내게 큰 의미였다. 어느 날 아침 울타리 뒤쪽에서 허브를 다듬는데 이웃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고 다가와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라고 물었고,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으며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준 기사 제목은 오래된 가족가게 금전 비위 의혹 속 소유권 이전이었고, 이름도 직접 비난도 없었지만 그곳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만큼의 정보가 있었고, 사진에는 새로 칠한 출입문과 새간판이, 그리고 댓글에는 그 가게에 세운 분이 어디로 갔나 했네. 장부만 만진 게 아니라는 말이 돌더라. 이제 계산대 뒤에 신뢰가 돌아온 듯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으며, 나는 우쭐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고, 침묵으로 지킨 품위가 때로는 시간이 흘러 스스로 목소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다. 몇 주 뒤 최인경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윤세라는 예비 세무검증에서 표시가 잡혔고, 몇 해 동안의 불일치 신고와 수상한 공제, 신고되지 않은 현금 이동들이 발견되었으며 추징이 나올 수 있어요. 더 버티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고칠 것도 용서할 것도 설명할 것도 더는 없었고, 진실은 이미 말했다. 조용히. 그리고 나는 내 길을 옮겨 탔다. 품위는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그들이 소리치고, 내가 다 잃었다고 믿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날 저녁에도 나는 차를 홀짝이며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 했지만 고요는 약함이 아니라 마지막이자 가장 단단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겼다. 날이 포근한 어느 일요일 저녁, 이웃집 딸 박소윤이 22살의 눈으로 내 툇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그 가게 예전에 할머니가 하셨죠? 라고 물었고, 나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엄마가 그러시던데 할아버지랑 같이 시작하셨다고요. 진짜 가족 가게였다고. 라는 말에 그랬지 라고 했다가 그러다 아니게 됐지 라고 덧붙였고, 그녀가 그리우세요? 가게 말이에요. 라고 망설이며 묻자 나는 천천히 웃으며 사람들이 그립지, 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하지만 내가 만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마음껏 허물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소음은 그립지 않구나. 라고 답했고 소유는 고개를 갸웃하며 근데 씁쓸해하지 않으시네요. 라고 했고 나는 쓴맛은 무거워. 그걸 담고 있는 그릇부터 썩게 하거든. 평생 충분히 들었다. 이제 다른 이의 오만까지 내 어깨에 올려놓진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있었고 나는 내 나이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말을 그녀에게 건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더 예민해지고 더 또렷해져. 누가 도왔고 누가 지켜만 받고 누가 웃는 얼굴로 깊게 배웠는지 다 기억하게 되지. 우리는 약한 게 아니야. 다만 더 오래 조용할 뿐.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진실을 잊지 않아.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글상자 서랍을 열어 최종 계약서 박태수와의 매매 계약을 꺼내 보았고 맨 위 굵은 글씨로 여전히 내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 서명과 조건 분명한 경계들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종이 위를 한번 손으로 쓸어내리고 다시 봉투에 정갈히 넣어두었고 마음엔 쓴맛이 아니라 매듭이 남았다. 요즘 내 저녁은 더 부드러운 소리들로 채워진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책장 넘기는 사박사박한 마찰, 라디오 너머로 들리는 야구 경기의 먼 웅성, 고함도 문 쾅 닫는 소리도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없다. 고요가 있다. 복도를 지날 때 거울에 비친 옛 나를 가끔 보는데 침묵으로 버텼던 사람, 무리를 합리화하던 사람,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줄여야 한다고 믿던 사람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내가 견뎌서 내가 여기에 섰다고 비록 수십 년이 걸렸어도 이제는 서 있다고. 나는 이제 내 방식으로 산다. 요란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충만하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그만두었느냐고, 어떻게 놓아버렸느냐고 물으면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한다. 그녀가 내가 사라지길 원했으므로 나는 내가 쌓아 올린 자리에서 그녀가 사라지게 했을 뿐이고 나는 내 품위를 지켰으며 조용히 살기에 충분한 은퇴 자금도 조금 챙겼다고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이. 들어줘서 고맙구나. 얘야. 혹시 내 침묵과 내 인내와 내 조용한 힘을 떠올리게 했다면 기억하렴. 품위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오면 오래 신은 낡은 신발을 신고 은빛 머리를 한 채로도 꼿꼿이 선다. 여기는 할머니 참 이야기. 우리는 소리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담백하게 말한다. 그때 있었던 그대로의 기록이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여전히 모자라다 들었던 모든 여성에게 이 자리를 건넨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그 떨림을 놓치지 말라.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는 순간 진실은 속삭이지 않고 오래 울려 퍼진다.